수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지영 위원입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어저께 실적 발표했는데요. 컨센서스를 15% 좀 하회하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저희 코스메틱이나 기타 부분 다 괜찮았는데 국내 패션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일단은 겨울 날씨가 따뜻했고요. 두 번째로 요새 백화점 내에서 국내 브랜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입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국내 브랜드가 계속해서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류가 흑자여야 되는데 이번 분기에 거의 영업적자가 40에서 50억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코스메틱 쪽은 예상보다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기타 부분은 다 좋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국내 패션 브랜드들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패션 부분의 수익성 전망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EPS를 한 11%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31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10% 하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가의 영향력이 큰 코스메틱 부분은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투자 매력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1, 2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겠지만 그 후에 이연 수요 발생 그리고 저희가 2월에 티몰 내수몰 입점 예정하고 있고요. 3월에 비디비치 아시아 프로모션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대가 되고 또 상반기 내에 자가 브랜드 로이비 런칭할 예정이고요. 또 수입 브랜드를 저희가 올해 2개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들어올 브랜드들은 좀 큰 브랜드라서 실적이나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연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중기적 관점으로 계속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도 월별 실적 리스크 좀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었는지.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굉장히 매출이 셌었어요. 그래서 비디비치는 월별로 한 200억 중반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연작이 매출이 없다가 작년 연말에 이제 거의 월 50억 이렇게 찍으면서 이 정도면은 올해 상당히 실적이 나오겠다 이런 기대감을 좀 줬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도 1월 숫자가 그 정도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신인터가 저희가 이게 거의 물량의 90%가 따이거가 사가는 물량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이거 재고 상황에 따라서 월별 편차가 좀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이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에 워낙 좀 세게 가져가다 보니까 약간 1월에는 따이거 재고 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이렇게 세진 않았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펀더멘털 이렇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보는 게 브랜드가 꺾였다거나 트렌드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픽업 시점 차에 따른 이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요. 3월쯤 되면은 이연수가 좀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해외 브랜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의류 쪽에 비중도 거의 국내만큼 되는데 그쪽은 못 늘어난 거는 이렇게 제대로 브랜드를 잘 못 갖다 놓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번에 그 백화점 의류 판매가 4분기에 마이너스 한 5에서 10% 정도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해외 브랜드는 그나마 약간 플러스 해서 선방을 했고요. 국내 브랜드들이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날씨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 저희가 못한다기보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해외 브랜드 쪽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연간으로 보셨을 때 이익단에서는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해외 패션 쪽도 계속해서 브랜드를 많이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 브랜드 구조조정 같은 계획이 있나요?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티몰 입점하게 되면은 여기서 네. 늘어나는 물량 어느 정도 저희 주장하세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아니요, 연. 네, 뭐, 워낙 그 티몰 내수몰이랑 그다음 면세 판매가랑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면세 판매가가 한 20에서 30% 이상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면세점을 통해서 사는 그런 가격도 한 10에서 20% 더 저렴하고. 그래서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티몰은 이제 홍보 효과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매출 기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아까 말한 수입 브랜드 추가 도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 쪽에서 수입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뭐 이브롬이라든지 내추럴 비세라든지 뭐 아워글래스라든지. 근데 이 브랜드를 다 말씀드리면 투자자분들이 그 뭔데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이제 굉장히 이제 스몰 니치 브랜드들 위주로 많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올해 가져오는 브랜드들은 이제 또 들었을 때 알 수 있을 정도 레벨의 좀 큰 브랜드를 해서 그런 거는 좀 주가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리츠 발표해 주세요. 예, 10월 말 상장 이후에 대부분 리츠 주가들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상장 직후 높아진 관심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고, 그 다음 배당 락목 등등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시 매력도 갖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리츠는 PER 개념인 배당 가능 이익을 주가로 나눈 PFFO를 이제 사용하는데, 롯데리츠가 18배, 이리츠 코크랩이 17배, 그 다음에 오피스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한알파리츠가 24배 이렇게 받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5에서 6% 정도로, 4에서 5%대보다 1%포인트 이상 올라왔습니다. 20년에도 상장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세제 혜택도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캔들스퀘어라고 물류센터 상장 예정돼 있고요. 벨기에 리츠, 그 다음에 코랑코 에너지 플러스 등 총 6개 2조 원 규모 리츠 업체들이 상장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추가 세제 혜택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5천만 원 한도로 3년 보유 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9% 분리과세 적용받을 예정이고, 참고로 현재 14% 받는 거 감안해보면은, 세제 혜택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 5.5%, 그 다음에 PFP 18배로, 상장 당시보다 밸류에이션 매력 여전히 또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전히 이제 롯데 쇼핑으로부터 1.5% 연 임대료 상승률 계속 좀 적용받고 있고, 금리 자체도 다른 리츠들 비해서 1%포인트 이상 좀 싸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매년 유상증자 다시 하면서, 쇼핑 갖고 있는 자산들 편입하는 것들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도 뭐, 느리지만 뭐 계속 좀 매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7,500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적인 거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최근에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배경에 그래도 제한 기간이 이제 풀린 게 있지 않나, 그것도 영향이 있을 텐데. 예, 1월 말에 락업 물량, 기관들 갖고 있는 락업 물량 풀렸고요. 그래서 그 영향, 정확하게 며칠 날 풀렸어요? 1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기관 관심도 조금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아무래도 건설주 내에서 이제 살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건설주에서 좀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로 롯데 리츠와 쌍용 양회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고, 저희도 그쪽으로 좀 많이 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노 와이어리스. 네, 작년 4분기부터 글로벌 통신사들의 캐펙스가 지연되면서 5G 관련한 통신 장비 주식들이 주가를 조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이 있는 주식으로 작년 11월부터 이노 와이어리스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이 사이클이 실적을 증명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7%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83% 이상 상승을 했고요. 모두 제가 추정한 것보다 다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망 세대 전환에 따라서 그 전에 계측 장비라든지 측정 장비들이 주로 납품이 되는데 거기에서 큰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는 올해 이제 25GHz 이상의 고주파돼요. 그리고 특히 일본 쪽이 이제
올림픽 전에 상용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큰 매출이 기대가 됨에 따라서 1분기 또한 이런 고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스몰셀이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번 1월에 이제 자회사 큐셀에 돈을 출자하게 됩니다. 이쪽 부분들은 연말쯤에 납품될 인도 쪽 스몰셀 물량이나 아니면 국내 KT 쪽 스몰셀 물량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대되는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스몰셀에 대한 납품들은 또 한번 실적에 대한 성장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 멀티플 10.8배밖에 안 되고요. 아시다시피 타 업체들이 4분기 1분기 실적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안 좋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이 회사는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업체이면서 더군다나 이 사이클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 초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5G 관련 주식으로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5G 투자가 이제 국내는 피크치고 해외 쪽이 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우리 보고 있잖아요. 네. 수출 비중 등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한 장 넘겨보시면은 2장입니다. 4페이지 그림 2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9년부터 실적이 급속도로 좋아지게 된 것들이 한국은 어느 정도 매출액이 일정한 가운데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 그리고 일본 쪽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5G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저주파 대역대에서 마무리되는 가운데서 글로벌로 보면은 아직까지 투자가 시작이 아직 안 되고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과정들이 적어도 1, 2년 이상은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내에서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들 개연성은 적고 오히려 고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금융지주 스파 코멘트입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어제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이 원오프적 일회성 요인이 많았습니다. 근데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닝에 임팩을 끼친 부분이 많아서 4Q 순이익이 3,670억대가 나왔는데 사실 이걸 다 정상화했을 경우 이 normalize earning은 한 5천억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컸었던 부분은 저희 다 아는 DLF 관련 배상 지급 준비금 적립이 가장 큰 임팩이었고요. 이 부분은 경영진에 따르면 배상 한도를 최대한 넉넉하게 보수적으로 설정해서 2020년에는 추가적 P&L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대출 성장의 견인은 2019년 내내 주담대와 SME 쪽으로 이루어졌고요. 순이자 마진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락세를. 그래서 그 부분은 1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주요 관리 지표 같은 경우는 코스트 인컴 레이쇼와 대손 비용률 모두 일회성 요인 제외 시에는 안정적인 트렌드를 유지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 배당 성향이 작년 대비 살짝 개선된 26%,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 감안 시 유효 주주 환원 비율이 약 한 38% 정도 됐다는 부분은 하나금융지주가 그래도 타사들 대비 이 주주 환원에 있어서 계속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올해 사실 은행 섹터가 상당히 감익 프레셔에 많이 시달릴 예정인데 그 감익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경영진의 이 배당에 대한 스탠스는 성향을 계속 상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공유함으로써 저희가 봤을 때 그 중간 배당과 그리고 연말 배당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을 그나마 차별화된 포인트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DLF 관련해서 배당용익금은 얼마나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0억 정도 쌓았습니다. 1,500억이요? 네. 그럼 다른 은행들도 좀
우리은행도 그 정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나금융이 1,500억이기 때문에 우리금융이 얼마다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규모는 우리금융이 하나금융보다 약간 작은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알파벳 임주홍 위원입니다. 네, 알파벳 실적, 4분기 실적이 한 17% 매출액이 성장을 하면서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를 했고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치면서 주가는 한 2.5%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튜브랑 검색 클라우드가 이제 하드웨어 매출 부진을 상쇄하고 전사 성장을 좀 견인했고요. 이번 분기부터 유튜브랑 클라우드 매출을 따로 분리해서 공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가 이제 47억 달러 정도로 매출 비중 한 10% 정도 차지하고요. 클라우드가 26억 달러 정도로 한 6%, 5에서 6% 정도 차지합니다. 둘 다 이제 각각 한 30%, 한 50% 성장을 하면서 고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좀 비용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좀 상회하는 부분이 좀 주가의 부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한 17%에 그친 반면에 총 비용 자체는 한 18%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용 대부분 뭐 데이터 센터 감상비랑 뭐 유튜브 컨텐츠 확보 비용, 뭐 클라우드 신규 인력 채용 비용, 뭐 아덜배치 주식 보상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장기 성장성 확보를 위한 투자로 해석하는 게 좀 타당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유튜브나 클라우드, 뭐 아덜배치 신사업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뭐 중장기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